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화학융합공학과의 전인엽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0 에너지 포럼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알칼라인 수전해를 통한 수소 제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전해를 통한 수소 제조, 그 다음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이 수소를 제조를 위한 촉매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는 게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에 의해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그 다음에 화력에서 나오는 CO2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거에 의해서 현재 미래 에너지는 바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수력, 조력을 통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저희들이 직접 바로 사용을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다시 2차 전지를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구동을 하고, 그렇게 해도 남아도는 잉여 전기를 가지고 수소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 두었다가 다시 새로운 에너지 발생 장치인 연료전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느냐, 이거를 빨리 가느냐, 좀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것이고, 현재 이 수소 생산을 통해서 연료 전지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시스템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현재 경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전기 자동차하고 연료 전지, 수소 전지 자동차하고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공생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자동차 한 회사 사장님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을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아주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생 관계입니다.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기 자동차는 짧은 거리라든지 좀 부피가 작은 자동차들, 그런 위주로 아마 운행이 될 것이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 아니면 발전용 이런 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이렇게 양분해서 공생 관계를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꾸 이게 지금 전기 에너지가 청정한 에너지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조금 하고 계신 게, 아까 말씀드렸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화석연료라든지,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걸 생산하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기랑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예, 전기는 깨끗하지만 그 생성되는 방법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한 전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만이 우리가 깨끗한 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또 어떤 분은 또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같이 가야 된다. 원자력 발전이 잘 돼야지만이 이 전기, 지금 미래에 수소 생산하는 과정도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언젠가는 바뀔 건데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바뀌어야 된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꾸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걸로 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산하시는데, 일단은 전기값이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가 우리가 전기세를 내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면은 1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저희들 한 30만 원쯤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으시겠죠? 난리 나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이제 중요할 뿐이지 바뀌긴 바뀐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수소 에너지 시대로 이제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탄소 경제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주로 나오는 게 석유라든지 석탄, 천연가스 이런 데서 나오는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현재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지금 주된 에너지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동해안에서 천연가스 조금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사용량에 비해서 되게 미비하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원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있는 그걸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수소차나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유망한 직업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고요.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선점을 한다 그러면은 세계 인류 국가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를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느냐 보면은 탄소 자원 같은 거, 석유나 석탄, 가스 중심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그런 가스 중심에서 이제 탄소화, 수소 경제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석탄의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좀 늘리고 있죠. 파리 기후 협정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원이 고갈돼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셰일가스라든지 셰일 오일이 발견이 되면서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되면서 아마 이 석유가 자원이 고갈되는 길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세대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150년 정도는 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때문에.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 지구 인류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 경제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적인 문제에서도 보면은 현재 대부분 에너지는 대규모로 큰 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를 짓고 그다음에 화력 발전을 지어서 거기서 어떤 한 곳에서 지어서 에너지를 보내서 소비지로 보내고 있죠.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소비지 옆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공장 옆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좋은 게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요. 규모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바로 송전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이 줄어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바닷가 쪽에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대도시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다 보면은 이제 보내다가 송전하면서 많은 저항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손실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양상인데요. 기존에는 탄소 경제 시대 때 보면은 누가 화석 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국가의 권력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지하 자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더 싸게 가져오느냐.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되거든요. 수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에? 보통 물에 있죠. H2O 물에 있고 뭐 전 우주의 75%가 수소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거랑 혼자 양성자 상태로 있다거나 그렇거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태양에 있는 수소는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있는 수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학 물질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수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75%니까 또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싸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조금 고능은 오히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이 이제 제일 큰데요. 일단은 뭐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환경적인 측면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든지 일반 화력 발전소에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예를 들어 CO2라든지 넉스라든지 썩스, 예를 들어 뭐 산성비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로 넘어가면은 왜냐하면 이제 수소를 연소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과학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러면 수소 만들 때 뭐 다른 거 나오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화석연료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화석연료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보통 이제 개지를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수소 자체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은 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경제 시대, 이제 지금까지 탄소 경제 시대에서 이제 수소 경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이제 선진국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에너지 패러다임도 바뀌었고요. 에너지 공급, 그다음에 경쟁 양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 이러면은 일단은 뭐 언론 홍보도 좀 되고 이래가지고 뭐 친환경, 수소차, 뭐 폭발, 폭탄, 뭐 에너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일반 분들이 이제 수소라 그러면 이제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수소 폭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하는 수소랑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수소는 수소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소는 원자번호 일자리, 이 원자번호 일자리고 질량 일자리인 H를 표시하는 이 수소입니다. 이 수소가 두 개 있는 H2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소 폭탄에 사용하는 거는 중수소, 삼중수소라 그래가지고 이 수소 원자량은 좀 더 무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가지고 핵융합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빛도 주고 그런 것처럼 이 삼중수소, 이중수소, 삼중수소의 이 핵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게 폭탄이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주변에 원자폭탄을 넣습니다. 원자폭탄을 넣고 이거를 터뜨려서 안에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수소폭탄입니다. 원자력 폭탄은 핵분열이죠. 핵분열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수소폭탄도 어떻게 보면은 원자폭탄입니다. 단지 그게 일부 사용하는 물질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일 뿐입니다. 그게 오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폭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수소가 폭발하면 위험합니다. 이것도 가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보면은 이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엄청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2g H2 해봤자 2밖에 안 되거든요. 분자량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벼워서 엄청나게 빨리 확산을 합니다. 확산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소를 이 공기 중에 방출되었을 때 거기에 불씨를 던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왜 그래?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에다 디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불씨를 던지면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 확산 속도가 빨라가지고 불씨가 오기 전에 퍼져 나가거든요. 확산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해를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 같은 통이 있는데 LPG 가스 해서 뒤에 이제 프로판 가스 통처럼 이렇게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보통 택시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탄소 섬유로 만든 탱크를 사용합니다. 고압 탱크를 사용하는데 얘는 터지진 않습니다. 혹시나 뭐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찢어지는 경우는 좀 있어도 찢어져서 가스가 새는 경우는 있어도 절대 터지진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알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폭발 사고가 없었냐? 그거는 아니죠. 한번 있었습니다. 한 몇 해 전에 저기 삼척 쪽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분도 이제 실험을 하다가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이제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걸 저장을 하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장을 하는데 이게 물을 분해하면은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엄청난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엄청나게 많으면 원래 그 폭발 범위라는 게 있죠. 그게 농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자연 발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실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랑 산소를 한 군데다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폭발 농도에 도달하면서 그냥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명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걸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가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LPG라든지 천연가스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 도시가스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또 폭발하면은 더 위험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아서 크기 때문에 그런 걸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그 가스
누출, 금축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많이 달아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에너지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출하는 물질이 물밖에 없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높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단위 무게당 발생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천연가스라든지 LPG도 있고요, 뭐 디젤도 있고, 뭐 휘발유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뭐 한 50 메가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kg당 40에서 50 사이쯤에 존재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죠.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서 3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으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휘발유를 싣고 가는 차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가 뭐 한 60리터 차도 있고 뭐 차도 있고 한데 뭐 버스 같은 거는 아마 100리터도 넘고 할 건데 뭐 100km를 싣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km를 싣고 가서 1000km를 간다. 예를 들어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한 40km 정도만 실어도 10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60km 정도 더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멀리 가니까 또 효율이 더 좋아지고, 예, 이게 자꾸 선순환 구조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수소라는 물질이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 기술 현황이라든지 생산 전망을 좀 보시면요. 현재 생산되는 수소는 거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한 뭐 90% 이상이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일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전해 같은 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에 13만 톤에서 예를 들어서 쭉 가서 한 2040년쯤 되면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한 40배 정도 수소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수소 생산 전망치는 높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국가적인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돈이 됩니다. 이제는 돈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소 생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도에 가면은 수소 시장의 잠재력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수소가 이제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 생산을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송, 산업에너지, 그다음에 열전기, 그다음에 산업 공급 원료 이쪽으로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벌써 전기를 만들었는데 다시 수소를 만들었다가 다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은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수소를 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수송용으로 좀 어떻게 보면 수송용으로 자동차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중대형차. 그러니까 소형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짧은 거리, 그 다음에 소형차는 전기차가 사용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버스라든지 트럭, 이런 거는 중대형차 쪽으로는 이제 수소연료전지차가 사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일반 산업단지에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공급 원료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아까 석유화학 공정에서 대부분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생산되는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첨가 반응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스팔트에다가 수소 첨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끊어내면은 이게 쪽쪽쪽 끊어내면은 그게 디젤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끊고 또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하면은 점점 디젤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아스팔트, 거기다가 뭐 자갈 섞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 깔 때 쓰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싼 아스팔트를 가지고
고부가 가치의 디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수소 첨가 반응, 어떤 물질을 새로 만들 때 거기에 수소가 들어갈 때 필요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뭐 부생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에서 지금 만드는 수소 대부분은 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이제 우리가 쓰는 수소 연료 자동차 장치에 지금 현재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업용 원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업에 쓸 때 사람이 이제 옷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할 때 그 수소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 원료를 만드는 그 기초 원료를 만들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수소가 그대로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그거는 그대로 써야 되고요. 거기까지 공급하는 거를 수전으로 만든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중대형차 쪽에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아마 제일 포커스가 맞춰서 아마 연구도 이루어지고 아마 산업도 그쪽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소 전쟁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 일본, 그다음 독일,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서도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자동차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가 그 엄청나게 자원 부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주가 갈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갈탄을 가지고 이거를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서 이 수소를 이제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잠깐 스탑시킨 게 있습니다. 한 1년인가 한 2년 정도인가 스탑을 시켰는데 그게 왜 가능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스탑시키면 난리 나겠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용 연료 전지 보급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 전지 보급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전을 스탑을 시켰더라도 국가의 전기 공급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그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다시 이제 원전을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일본은 이 연료 전지 시장 분야에서 앞서 있습니다. 미리부터 벌써 많이 공급을 돼 있을 거예요. 기술력도 많이 앞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도 이제 수소차라든지 수소 충전소 같은 것도 이제 열심히 보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를 열심히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중국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수소 충전소하고 수소차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가느냐면은 이게 충전소하고 차를 많이 운행을 해보면서 그게 노하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 노하우가 쌓인 거를 가지고 그게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걸 하면은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 세계는 수소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리 기후 협정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뭐 미국이 주도를 만들었다가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또 나간다 그랬다가 다시 아마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그 협정을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선진국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거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예전에보다 조금 올라가는 온도 좀 낮추자. 그래서 탄소 배출 농도를 낮춰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써도 되거든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 특히 선진국을 위주로 해가 선진국들이 훨씬 더 많이 배출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수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제조 또는 분리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기술, 그다음에 응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기술에 보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뭐 태양광, 지열, 풍열, 또 뭐 바이오매스, 수력 또는 지금 현재는 또 원자력에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또 수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초임계수 뭐 가스와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부생가스를 분리를 하고 또는 수증기 개실 반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증기 개실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랑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하고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저장 기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고압가스 저장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소를 저장하는 가스는
주황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은 트레일러에다가 이렇게 싣고 차에다가 주황색 해가지고 3개, 2개 하나 이렇게 싣고 가는 엄청난 큰 트레일러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수소 싣고 가는 거거든요. 고압가스로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액체 저장 방법. 그러니까 수소를 엄청나게 저온으로 낮춰가지고 거의 영하 한 20, 영하 마이너스 한 200도 이상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상은 낮춰야지만이 이제 액체로 만들어지거든요. 수소가 액체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 고압 탱크로 저장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부피가 줄어듭니다. 예, 엄청나게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또 운송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고체 저장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솔리드 메탈 하이드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금속이랑 수소랑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수소가 금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속하고 붙어가지고 메탈에 수소가 붙어 있는 상태가 돼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수소를 다시 떼어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화학적 저장 방법인데, 요거는 뭐 암모니아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것에다 반응을 시켜가지고 거기 수소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NH3 다시 분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NH3는 요거는, 그러니까 수소를 액화시키는 온도가 엄청 낮아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액화시키는 온도가 그렇게 안 낮아도 되거든요. 조금 덜 낮아도 되거든요. 그것도 뭐 영하 몇 도까지는 가야 되지만, 그거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저장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요걸 응용하는 기술, 현재 많이 응용하는 기술은 이제 우리 뭐 가정에서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도 얻고 또 열도 얻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용 뭐 자동차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제조 분리 기술, 그다음에 저장 기술, 응용 기술 이 세 개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아까 말씀 수소 경제 사회로 이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중에서 뭐 제조, 저장, 응용 이게 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뭐 한꺼번에 다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연구를 다 하시는 분들도 없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소 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을 하느냐. 그게 이 향후 수소 경제 시대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면요. 일단 수소 제조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업 프로세스 부산물,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수증기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수증기 계지를 통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업 프로세스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부생가스죠. 부생가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그 연료 정유탑에서 정유를 하다 보면 그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소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는 게 부생수소입니다. 거기서 분리를 해서 정제를 해서 쓰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탄올이라든지 에탄올 같은 거 나오는 그게 또 메탄가스를 가지고 또 수소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 남아도는 잉여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를 해서 다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고 안전적인 방법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 화석연료라든지 뭐 부생가스 요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요걸 가지고 수소 경제 시대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수소를 생산할 때 너무나 많은 CO2가 배출이 되거든요, 현재. 예, 더 많이 배출됩니다. 의외로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바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괜히 다시 이걸 가지고 뭐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가지고 다시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것이 CO2 배출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면 힘들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수전의 수소 제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수소 제조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전의 수소 제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소 시장의 수소 생산 원료 비중 현황을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 액체 탄화수소, 그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일부 조금 이제 수전의 쪽 분야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천연가스라든지 액체 탄화수소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 대부분에 보면은 덕양이라든지 SPG 케미칼, 뭐 에어리퀴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몇 군데 업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에서 덕양이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수소 시장의 한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거의 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전해가 아니고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액체 탄화수소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EM코리아, EMK라고 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와 다른 해외 업체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겠는데요. 국내외 알칼리 수전해 기술 현황을 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는 EM코리아 대구에 있는 EMK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안에도 이제 그 EMK에서 공급을 한 제조를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안에도 하나 있고요, 제주도에도 하나 있고요. 세 군데에서 지금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효율이 다른 것보다 효율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외 국내에 있는 업체 노르웨이라든지 스위스, 일본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떨어지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뭐 90% 훨씬 넘고요. 스위스도 거의 90% 가까이 되고요. 일본은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찾지를 못했지만 되게 높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노르웨이라든지 스위스 같이 되게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 이게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 생산할 때 열이 발생을 좀 하거든요. 열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되는 열까지 아마 다 잡아서 아마 이 효율이 되게 높은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EMK도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소의 세소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 스택이라 그래가지고 전극 뒤에 나올 건데 이 전극이라든지 멤버리에 단순 하나에 이런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여러 개 쭉 열려서 스택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스택에 대한 효율도 높여야 되고, 다음 전체적인 시스템, 여기서 발생되는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수소나 산소를 어떻게 잘 분리를 할 것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전해를 통한 수소 제조 비용을 보시면요, 뭐 원자력이라든지, 다음에 화력 발전, 다음에 그냥 전기를 사용했을 때, 다음에 수전해를 통한 전기를 사용했을 때 비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랑, 다음에 신재생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했을 때를 단가를 비교를 해보면요, 한 3.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는 킬로그램 한 2.4달러 정도.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킬로그램 한 7.85달러 정도 됩니다. 뭐 요거는 오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아니고 예전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차이가 한 3.3배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가격 경쟁력은 없는 거죠. 이제 EMK에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 때는 이게는 그냥 전기를 사용합니다. 일반 우리한테 공급되는 전기. 그때는 원자력에서 오는 전기인지 이게 화력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인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오는 전기인지 그게 구분을 할 수가 없죠. 다 통째로 오는 거죠. 그냥 그게 섞여서. 그래서 그 일반 전기를 사용을 해도 한 2.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킬로그램당 6.17달러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을 전체적인 스택 효율을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조 단가를 얼마나 다운을 시키느냐. 그게 이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해서 이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까지 쭉 연결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전해를 통해서 수전해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알칼라인 수전해랑 양이온 교환막 수전해,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수전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알칼라인 수전해를 통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알칼라인 수전해 방법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방법은 전해지기로 NaOH나 KOH를 사용하고요. 전극 물질로 보통 니켈 합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일단 제조 단가가 저렴합니다. 왜 니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일단 비귀금속, PT라든지 루테늄 또는 뭐 팔라듐 이런 건데 기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니켈 합금이라든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대용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있겠죠. 그 단점이 이제 첫 번째가 높은 과전압, 두 번째가 느린 반응 속도, 세 번째가 부식성 액체 전해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순도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낮은 순도니까요. 옆에 있는 거 두 개보다는 낫다는 거지. 또 엄청나게 또 순도가 낮다는 건 아니고요. 밑에 있는 부식성 액체 전해질이랑 상대적으로 낮은 순도 이런 거는 뭐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부식성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순도가 이게
KOH나 NaOH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되거든요. 뭐 한 5.5몰이라든지 뭐 30% 이상, 뭐 25%, 30% 등은 이런 고농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나마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단점 중에서 그나마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게 높은 과전압하고 느린 반응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인 소전의 문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개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높은 과전압이랑 느린 반응 속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스택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 전극, 수소 전극, 그다음에 산소 전극을 넣고요. 거기에 다시 이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라인들, 수소랑 산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갖추게 됩니다. 그게 스택입니다. 이 스택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멤브레인 양쪽에 있는 전극입니다. 이 전극이 얼마나 효율이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전극이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효율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했을 때 전기를 걸어 가지고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수소나 산소를 생산할 때 걸리는 전기가 이론상으로는 1.23V만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 있죠. 건전지 1.5V이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원래는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이라는 게 있겠죠.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과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전압, 예를 들어서 뭐 12V짜리 그런 거를 걸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또 효율이 더 떨어지면은 자동차에 들어갈 배터리, 그걸 해서도 수소 생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렇게 수소 생산해가지고는 필요 없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이느냐,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 잠깐 니켈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니켈 합금 전극이 왜 사용을 하느냐면은 이제 우수한 내식성이랑 내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의해 가지고 과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이 옆에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랑 검은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빨간색 그래프는 PT입니다. PT, 백금, 촉매의 여왕, 촉매의 왕이라고 하는 백금인데요. 백금의 오버 포텐셜 과전압이 걸리는 거고, 보통 원래 0V에서 정확하게 이제 수소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과전압이 조금 걸립니다. 백금도 어쩔 수 없이 걸리는데요. 거기 보면 한 0.05에서 0.08V 정도의 과전압이 걸립니다. 하지만 니켈 같은 경우는 0.35에서 0.38V의 엄청나게 많은 과전압이 걸립니다. 과전압이 이만큼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많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동일한 전기가 들어갔을 때 수소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니켈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백금을 사용하면 너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금을 사용하면 좋긴 한데, 백금을 사용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니켈을 사용했는데, 니켈을 사용하니까 또 과전압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렴한 경제성을 지닌 어떤 대체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이쪽 분야에서는 지금 최대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소 발생 전극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과전압이 발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그래프를 또 하나 보시면요. 이게 볼카노 플랫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금속들별로 얼마나 수소들이,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가 물이라는 거 붙어가지고 여기서 분해가 돼서 수소가 생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촉매가 있으면 여기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붙는 것도 적당히 붙어야 되고요. 떨어질 때도 적당히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세게 붙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또 안 들러붙으면 촉매 반응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졌다가 적당히 떨어지는 요게 기금속이 좋습니다. 특히 백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촉매의 왕 백금이 제일 좋습니다. 백금, 루테늄, 팔라듐 이런 게 좋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용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텅스텐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가격은 싸죠. 이게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텅스텐 가격은 싼데 효율은 안 좋고, 귀금속 쪽은 효율은 되게 좋은데 가격이 비싸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과전압 전극을 수소 발생 전극에서 생성되는 이 높은 과전압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발생 전극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한쪽에서 이제 수소가 생성되고 한쪽에서 산소가 발생을 됩니다. 이게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H2O가 분해가 되니까 수소 전극에서 두 개, 그다음에 산소 전극에서 하나가 생기는 거죠. 2대1로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게 2인 삼각경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놈이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얘가 전체적으로 반응 효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얘 가는 속도랑 이 가는 속도가 밸런스가 딱 맞아야지만이 정확하게 효율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있는 산소 전극 중에서 따라오지 못하면은 이 산소 전극에서 나오는 이 효율에 맞춰가지고 얘들도 느려지는 겁니다.
2인 삼각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쪽에서의 얼마나 느린 반응 속도, 이거를 또 높이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전극 효율을 높이느냐 이건데, 그 전극 효율을 높이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전극에 사용되는 촉매의 효율을 높이느냐, 그게 가장 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극에 사용되는 게 촉매를 써야 되거든요. 니켈을 썼었는데 그 니켈을 대체하는 새로운 또 귀금속이 아닌 다른 걸 써야 됩니다. 귀금속을 쓰더라도 함량을 엄청나게 낮춰야 되겠죠.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전의 수소 제조용 전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촉매 개발하는 쪽에 대해서, 새로운 촉매 개발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알칼라인 수전의 핵심에 이제 이거를 패러다임 딱 바꿀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틀넥,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크게 뭔가 하면은 과전압이랑 그다음에 반응 속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니켈합금 촉매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스택의 효율을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전극의 효율만 올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극의 효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스택을 어떻게 잘 조립을 해서 거기에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속도 어떻게 들어오고, 가스 나가는 거 잘 배출을 해줘야 되고, 그런 스택 효율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을 크게 많이 만들어야지 가격을 다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또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촉매라든지 이런 거 효율을 높였지만 이것도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비싸면 필요 없거든요. 비싼 거는. 지금 그러니까 싸게 효율이 좋은 거. 이게 참 모순적이긴 한데요. 예, 비싼 게 좋긴 좋죠. 예, 명품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는 그런 명품을 찾으면 되거든요. 싸고 효율 좋은, 그런 게 가성비 좋은 촉매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고효율, 고안정성 촉매 회사가 경제적인 생산 단가가 저렴한 경제적인 촉매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제 이때까지 연구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온 게 저가의 귀금속 촉매는 루테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루테늄에다가 C2N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 탄소 지지체가 있습니다. 탄소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탄소 구조,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건데요. 그래핏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뻥뻥뻥뻥 뚫려 있는 구멍에 루테늄이 이렇게 딱 박혀 들어가는 겁니다. 딱 박혀 들어가면서 C2N이니까 N이 질소가 있죠. 질소가 이 루테늄을 탁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잡아줘서 루테늄의 효율이 올라가고 특히 루테늄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루테늄이냐? 루테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PT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 쌉니다. 킬로그램당 1,410달러. 예, 킬로그램당. 예, PT는 35,661달러.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지금 루테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2017년도 데이터고요. 예, 이 논문이 2017년도에 논문이 보고가 됐는데 이 논문이 보고가 되고 난 이후부터 중국에서 루테늄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 비슷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은 대체할 수 있다. PT보다는 훨씬 더 싸지만, 니켈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루테늄이 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중국에서 루테늄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는 거 이제, 예. 보시는 것처럼 밑에 TM 이미지인데요. TM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루테늄이 이제 잘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버 포텐셜이 PTC랑 비교했을 때, PT 아까 말씀 그 PT 백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백금이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버 포텐셜이 그만큼 덜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PT보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니켈 촉매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효율을 보여준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백정봉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루테늄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리듐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발표 논문이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여기서 이제 파생돼가지고 나온 연구인데요. 그 전에 제가 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메카노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학적 반응을 통해 가지고 뭐 말은 그렇단데 이게 볼밀링이다. 볼밀링. 이게 볼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볼밀. 그 볼밀 파쇄할 때 쓰는 볼밀인데요. 그 볼밀하는 공정을 가지고서 제가 그래핀하고 비슷한
그래핀 나노 플레이트 또는 그래피틱 나노 플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핀은 한 층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여러 층을 가지고 있는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2차원 평면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기능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카르복시기도 붙일 수가 있고요. 아민 구조를 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황도 붙일 수가 있고, 인도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셀레늄, 텔레늄, 또 안티몬 하는 다양한 이종 원소들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만든 그래피틱 나노 플레이트에 여기에 다시 이제 귀금속을 올려가지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두 번째 보여드리는 선행기술 2번 저가의 귀금속 수소 발생 촉매가 되겠습니다. 이거 루테늄 GMP가 되겠습니다. 루테늄 N GMP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계화학적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피틱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자리에 카르복실기 COOH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그래피틱 나노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루테늄 전구체를 넣고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을 시키면 COO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COO-H 플러스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루테늄은 루테늄 플러스가 되거든요. 2 플러스, 3 플러스가 되거든요. 뭐 얘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잘 결합을 하고 있다가 얘를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더 단단하게 탁 결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카르복실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루테늄의 안정성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실험 결과를 좀 이제 그 전기화학적 실험 결과를 보시면 오버 포텐셜, 그러니까 알칼라인 염기에서는 보면 오버 포텐셜이 도리어 PTC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낮습니다. 오버 포텐셜이. 그리고 엑시드 상태에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테늄이라고 하는 걸 훨씬 더 가격이 됐는데도 PT보다 훨씬 더 좋은 오버 포텐셜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요거를 의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왜냐하면 앞에는 C2N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요거는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만든 거는 기계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흑연을 가지고 볼밀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출발 물질이 흑연이기 때문에 흑연이 매우 쌉니다. 흑연이 현재 뭐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킬로그램당 한 1달러, 그러니까 한 1,200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공을 해서 하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더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전을 통한 수소 제조인데요. 이제 현재 동영상을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소가 발생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 수소라기보다는 수소랑 산소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됩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 잘 되는데요. 이 촉매를 코팅을 합니다. 일단 이거 스테인리스 전극인데요. 여기에다가 촉매 코팅을 해가지고 직접 넣고 그게 수소, 산소 전극을 동시에 같이 한 겁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해서 걸면은 이제 과전압이 위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촉매에 의해서 과전압이 적게 걸리면서 효율이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그래프 하나 결과값 나온 그래프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얼마나 이제 전기를 걸었을 때 얼마나 수소가 생성되느냐라고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꼴 20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목표인가 하면은 그 수소 로드맵에 나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220리터거든요. 220리터 킬로와트 아워당 220리터의 수소가 생성되는 게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인데 저는 목표가 이상 넘어섰습니다. 벌써 이 전극을 사용을 했을 때도 벌써 목표를 넘어선 걸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기 최종 목표는 아니고 저희들 목표는 최종 목표는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파워가 늘어나면서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효율이 수소하고 산소 발생량이 조금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전극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갔을 때 이것도 효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스테이하게 이렇게 잘 유지를 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효율은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더 대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스택을 또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다른 뭐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서 통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촉매를 가지고 이걸 스테이하게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늄을 쓰면 좋은데, 루테늄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금속이고 또 비싸기 때문에 루테늄보다는 좀 더 싼 전극들, 일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텅스텐, 어떤 철, 아이언, 카파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최대한 사용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연구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제일 마지막에 왔는데요. 향후 이제 수소 제조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석연료를 가지고 아까 화석연료 했을 때 뭐 한 3.3배, 뭐 일반 전기랑 했을 때는 뭐 2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화석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울산이라든지 여수와 같은 공단에서 화학공단에서 만들어집니다. 화학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생산지는 거기고 소비지는 서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수소를 쓰겠죠.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소는 그러니까 그 화학 공장에서 쓰는 수소는 거기서 바로 쓰겠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 차에서 쓰려면은 이까지 배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송하는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까지 하면은 거의 킬로그램당 약 8,000원 정도가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수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운송비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뭐 상암 경기장에서 하고 싶다. 그럼 상암 경기장 옆에 바로 이 연료 전지 수전의 그 수소전의 전지 스택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 옆에 연료 전지를 설치를 하면 바로 하면은 됩니다. 충전소 옆에 바로 수소 제조소를 따로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러면 다이렉트로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가 안 들죠. 대신 유지비는 좀 들겠죠. 예, 수소를 바로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저장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유지비는 좀 들지만 운송비는 전혀 안 든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차이 별로 안 나죠.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 목표를 이거를 4,000원까지 다운시키는 걸로 잡았습니다. 현재 그 수소 로드맵에서도 나오는 게 킬로그램당 4,000원이거든요. 오늘 제가 뭐 지금 봤는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어제 뉴스인가에 보니까 또 정부에서 4,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4,000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 수소 충전소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할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면 더 싸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전에서 지금 목표가 저희들은 4,000원까지 떨어뜨리는 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2030년 목표치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운송비가 안 든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운송 비용을 하려면 많이 들거든요. 운송 비용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분을 좀 해요. 생산 원가라든지 저장 비용, 수송 비용, 공급 원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형상 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 10%에서 30% 정도 10%에서 30% 정도 수전에 향상을 시켜가지고 효율을 향상시키면은 이렇게 쭉 다운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수전이 100%로 가면은 더 많이 다운을 시킬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수송 비용, 그러니까 튜브 트레일러들을 통해서 수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저장 비용도 좀 조금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싸게 대량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수소의 산업, 수소 경제로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를 더 된다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이게 저희들 봤을 때 지금 당장 이제 원래 2020년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한 10년 되어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으로는 한 30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LPG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LPG 그것도 공급 라인을 다 깔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좀 감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지구가 지금 이렇게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수소 경제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기값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조금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 같고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은 얼마나 이제 수소를 저렴하고 싸게 생산을 해서 안전하게 공급을 해 드리느냐. 그게 저희 과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뭐 이 알칼라인 수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